노유진의 정치 카페. 예, 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정치 카페 전국 투어는 계속됩니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은 지난 주말까지 전국 투어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오늘 이곳 고양시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흘간 수도권 릴레이 공개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공연을 마치면요. 또 내일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수원시 홈플러스 영통점 앞에서 공연이 있고요. 또 일요일 오후 3시에 안양 평촌 중앙공원 벚꽃이 이제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또 저희들을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유시민 작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시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여기 고양시처럼 군인들이 많은 곳에서 특히 사랑받는 분이시죠. 정의당의 비례후보 추천 2순위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또 땜빵. 예, 우리 저 노 대표가 지금 저 지역구에 딱 그냥 발이 묶이셔가지고요. 이분 말씀에 따르면 1시간에 200표랍니다. 예, 그래서 거기 계시고요. 대신에 이제 김종대 단장님 나오셨는데, 뭐, 혹시 아세요? 김종대 굴욕 아세요? 굴욕 사건? 본인은 모르시죠? 좀 모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베 애들이 새누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김종대를 밀겠다고. 왜요? 아니 그 국방 그 공약을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들이 봐도 새누리 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여기서 새누리 지지를 처리하고. 아니 글쎄 반가워해야 되나요? 아니 일배표도 소중한 표잖아요. 아유 자꾸 받아야죠.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투표용지에 일배 뭐 인증샷 들은 것도 아닌데 뭐 예. 아무 표가 오면 되지. 자기들이 봐도 새누리가 아니다고 생각했는지 야 이제까지 계속 새누리 밀었는데 지지 처리하고 김종대로 갈아타자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선 두 분께 제가 그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우선 김종대 단장님, 여기 군부대 참 많은 지역 아닙니까? 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군부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만큼 이제 군인들하고 또 군인 가족들 유권자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약간 진보에 대해서는 좀 편견 같은 것도 좀 없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고정관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16대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군 부재자 투표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군인 가족으로부터 거의 뭐 이회창 후보에 비해 가지고 배에 가까운 표를 얻으셨거든요. 예. 근데 그 뒤에 사실 그 많이 이렇게 보수로 돌아선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는 걸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면 사랑을 주십니다. 그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분들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보답이 있는 분들이지 군인이나 그 가족이 뭐 보수표다. 이건 진보가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자 습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한마디 보탤까요? 예. 이제 이 방송은 여기서 고양 시민들하고 함께 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 밤 늦게 내일 아침에 뭐 늦으면 업로드돼서 전국의 우리 청취자들이 다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기 북한에서 처음에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 막 할 때 얘기인데 여기가 접경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심상정 대표 지역구에 군사령부 탄약고가 있어요. 아세요? 여기 군사령부 탄약고가 있어요. 굉장히 큰 탄약고가요. 혹시 군사기밀이라 그럴지 모르니까 위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대충 괜찮습니다. 대충 다 아시는 분들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그리고 남북관계가 그때 막 안 좋아지니까 제가 그때 여기 화정에 5단지 살다가 지금은 서울로 이사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들 초등학교 반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적금을 헐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전쟁 나면 이북에서 거기다가 타격할 텐데 그거 터지면 여기 화정이 다 날아간다고. 어차피 종말론적 상황이면 적금 깨서 한국관 나이트에 가서 노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농담도 막 오고 갔는데요. 사실 여기가 휴전선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관계가 좋아야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는 데인데 네. 좀 안타까워요. 계속 저 고양시는 괜찮은데 저 파주시는 네. 새누리를 북파주 쪽에는 당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면 집값 땅값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집값 땅값 오르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남북 관계 긴장되어 갖고 제값을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예. 예. 요번에 일베 사건 같은 게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보정당에서는 그동안 안보 문제가 굉장히 소홀히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일베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공약이 좋으면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우리 편을 또 지지할 수 있다는 이런 교훈을 얻었는데요. 원래 이 지역구가 유시민 작가 지역구 예. 아닙니까? 이 지역구의 특성 잘 알고 계시죠? 예, 여기 지금 근데 잡음이 좀 들리죠, 그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리실 텐데요. 저기 지금 노동당 후보가 저 길가에 차 세워놓고 이쪽을 향해서 지금 방송을 쏘고 있어가지고 네. 소음이 좀 들어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전엔 덕양갑이고 지금은 고양갑이 됐는데 이름이 여기가 전국 평균 투표 성향하고 거의 일치하는 선거구예요. 역대 선거의 투표 성향을 분석해 보면 이 고양갑 선거구의 투표 성향이 전국 평균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팔도에서 오신 분들이 다 섞여 있고 원래 여기 오래 살던 분들도 계시고 또 사회계층도 골고루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평균과 비슷한 지역이에요. 예, 지역 특성은 그렇죠.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 지역구를 물려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그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름을 좀 크게 불러주시면 그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불러주시죠.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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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예, 어서 오십시오. 이 각본에 따라서 하려니까 좀 쪽팔리네요. 예, 오늘 좀 날씨가 춥네요. 저녁이 되니까. 글쎄 말이에요. 안 그래도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추워서 달달 떠는 모습 때문에 제가 조금 애처롭습니다. 저는 예. 이렇게 든든하게 이제 파카 입고 나왔는데. 예. 네. 오늘 일정은 어떠셨어요? 상수아 오래 보자. 예. 네네네. 예, 갑자기 유권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심상정 후보에 대한 여러 같은 지지를 표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본격적인 이제 후보가 오셨으니까 본격적인 토론으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계속 겹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네. 심상정 후보가 약간 뒤지는 거로 나오고 네, 어떤 네. 조사에 따르면 또 굉장히 앞서는 거로 나오고 네, 엎치락 네. 뒤치락 하는데 그에 따라서 지지자들도 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근데 워낙에 여론조사가 많이 튀니까요. 보통 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론조사에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을 만날 때 그 악수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만 믿기로 했습니다. 저희. 지난번하고 네. 비교하니까 어때요? 지난번보다는 우리 주민들 이 손에 힘이 확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제가 원외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새누리당 후보도 4년을 시켜봤고 또 심상정도 4년을 시켜봤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과 호불호를 가지고 이번에 투표에 임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상정 그동안에 일 많이 했다. 일 잘했다. 정의로운 정치인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제가 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심상정 일 잘하고 똑똑하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셨지만 정의당 진보정당 이건 맞듣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의구심이 가득 찬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셔서 좀채 이게 표가 안 왔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다녀보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보수지만 심상정 좋아해. 나는 당은 땡땡땡 당 찍겠지만은 심상정 찍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졌다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예측해 보시면은 그게 더
여론조사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 덕을 좀 많이 보시지 않아요? 지역에서? 제가 워낙 지역을 그래서. 배회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시민 방송인께서 유시민 방송인께서 이 지역구를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그래 제가 지난번에 막 선거하러 다니니까 다 뭐라 그러냐면은 중앙정치 잘하는 사람들, 텔레비 많이 나오는 사람들 지역 신경 안 쓴다 이거야. 겪어봤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전을 해서 원망을 했어요. 아니 지역구를 좀 잘 읽어서 넘겨줘야지.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지역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막상 당선이 돼서 4년 하다 보니까 털을 너무나 잘 닦아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 정말 잘한다. 그래서 우리 유시민 방송 작가가 지역구를 열심히 안 왔다 갔다 한 것이 다 깊은 뜻이 있었구나. 심상정이 중앙정치도 열심히 하면서 지역 조금만 해도 우리 주민들께서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털을 닦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들으시면 진짜인 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고향갑 유권자 여러분들이 제가 국회의원 될 때보다 지금 인구가 거의 8만 늘었어요. 거의 10만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8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서 그때는 안 사셨던 분들도 많으신데요. 제가 아무 연고 없이 이 지역에 뛰어들어서 보궐선거 때 선거 2달 앞두고 와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재선 의원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지역에서 자주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제가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 뭐 다목적 체육관 지어준 학교도 있고요. 그래요? 예, 저 전철역에 처음 듣는 에스컬레이터도 만들었고요. 또 경의선 개통할 때 교통회로 해소하기 그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는 뭐 제가 있을 때 한 개 했고요. 당이 만들었다고 소문이 났는데 제가 있을 때 한 개 했고, 그러세요? 예, 그랬습니다. 원당은 나중에 됐고요. 근데 그때도 다 이제 도시철도공사하고 이쪽에 얘기해가지고 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순위가 다 있어요. 순위가 전국 역에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 순서를 제가 앞으로 많이 당겨놨습니다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할 때는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3천억 원 정도 추가 확보했고요.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보건복지부 가서 만든 기초연금,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 뭐 중증 환자 그 자기 부담금 인하 이런 것들은 다 고향 시민들도 다 같이 해석을 보신 거니까 그 여러분들은 저를 2번 국회의원 뽑아주셔가지고 본전은 뽑으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비례로 정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17대 때 같이 있었잖아요. 지역구를 해보니까 참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지역에서 얼마나 얼굴이 잘 보이나 또 뭐 지역 민원 얼마나 잘 해결하나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우리 주민들께 중앙정치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지역 발전도 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신뢰가 있어야 또 중앙정치도 더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 제가 조금 진전을 시켰어요. 우리 유시민 방송작가 때보다 조금 진전을 시켰고 제가 한 가지 좀 느낀 것은 저도 처음에 지역구를 정해서 왔을 때는 경조사가 너무 많고 각종 행사 가서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야 되고 그것이 너무나 지금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소모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 만날 때도 마음이 뭐 급하니까 눈도 정확히 못 맞추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돼서 해보니까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역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렇게 주류에서 정치를 하다가 이 비주류로 온 분하고 처음부터 비주류에서 이렇게 한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당내에서 당심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책들을 결정했는데 정치하면서 많은 결정을 했지만 한 번도 제가 내면에 흔쾌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고 진보정당에는 맞지만
이게 국민들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대체로 좀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 만나면서 아, 정말 지역의 민심이 뭐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일인데 퍼플리즘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신을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해서 이것을 대중화시키고 또 지배적인 여론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 그게 제가 지역구 하면서 갖는 보람이에요. 우리 이 덕양갑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로부터 흔쾌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정의당, 진보정치, 대한민국의 주류 될 수 있다. 이런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왔더니 그 집에 그 남자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 남편분하고 그 다음에 아드님이 계시는데 똑같은 노란 잠바에다 심상정 쓰고 팔뚝에다는 뭐라고 썼냐면 남편 이쪽에서는 아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진에 시켜가지고 인터넷에 올라갔는데 아드님이 훈남이세요. 그래가지고 특히 젊은 여성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젊은 여성들이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심상정 후보의 얼굴이 딱 나와 있고 심상정을 국회로 그러니까 아드님은 4개로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영화 숙취해소제 잔혹사 중에서 야, 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유래 화인빛 도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해소제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시지만은 사실은 정의당의 당 대표시기니까 또 정의당 당 대표로서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선거 상황이 야권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엄살을 부리더라고요. 무릎 꿇고 막 이러는데 그게 절반은 분명히 엄살인 것 같고 절반은 실제로 그 여론조사가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불안감의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을? 우리 유시민 쪽집게 도사께서 뭐 180석 여당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알파는 1보다 큰 정수.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한 자리가 될지 두 자리가 될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지만은 지금 박근혜 정부를 똑바로 견제해야 된다. 이 여론이 훨씬 과반이 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잘한 거 없다는 거는 저희 야당의 의견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박근혜 정부 잘한 거 없다, 잘못했다는 건 다 인정해요. 다만 그 책임을 야당 탓, 국회 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뭐 똑바로 한 게 없다는 것은 여야를 통틀어서 모든 정치권이 합의한 사항이고 국민들이 인정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자 하는 우리 민심을 어떻게 받들 것이냐, 저는 그것이 모든 야당의 제1의 책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권 연대를, 작은 당이 선명 진보정당을 주장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걸 주장한 이유가, 첫째로는 충분히 여소야대를 만들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민심을 받들고, 또 그 길이 각자 야당들이 각자 도생하는 것보다 훨씬 각 당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야권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뭐 국민의당은 관심이 없고, 또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당은 의지가 없었죠. 그래서 저 이번 과정에서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제1야당이라면은 어떻게 특히 야권 지지자들을 최대한 결집해서 정말 여소야대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야권 연대를 주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기를 했는데, 오직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지금 혈안이 돼 있고, 또 국민의당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민의당 지지자들께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국민의당의 이번 총선 목표는 다음 대선에 안철수 대표가 대선 주자로 뛰기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거다. 그 이상이야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은 간데 언데 없고, 정말 그 당리당략에 기초해서 이번 총선 전략을 구사하는 걸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실망하셨을 거예요. 다 뭐 자기 당리당략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우선 우리 당의 이익 이전에 국민의 이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이 우리 정의당으로서도 최선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정무적 판단 속에서 제가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마 이번 선거에서 이런 야당 지도부들의 책임이 매우 크게 총선 후에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180석을 얻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아마 차기 국회의장은 서청원 씨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차기 당대표는 김무성 대표 그만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최경환 씨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비례대표 분들 그 예비후보 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무슨 보좌관 하겠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했기 때문에 아마 총선 이후에는 오리지널 진 더블 체제가 되지 않을까, 울트라 진박 체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나머지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가지고 뭐 거대 여당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독주를 할 수 있는 약간의 브레이크 같은 건 있는데, 일단 180석이 넘으면 그것도 사라지는 거죠. 근데 뭐 저는 처음에는 되게 비관적으로 봤어요. 이게 선거가 시작될 즈음에는 180석 플러스 알파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와 친새누리 무소속 후보 당선자의 합의. 그런데 한 일주일 전쯤부터 약간 변화가 지금 있어서 여론에, 그래서 180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게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어저께 나온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님은 180 플러스 알파로 예측을 했고요, 저는 180 마이너스 알파로 예측을 했거든요. 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180 플러스 알파를 제가 예측했을 때는 제발 틀렸으면, 이런 심정이었고요. 지금은 제발 맞았으면, 그런 심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180 마이너스 알파의 알파가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을 저는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새누리당이 거의 독식해왔던 영남 지역에서 많으면 한 10석 정도까지 여하튼 새누리당이 이룰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친새누리 무소속도 있기 때문에 다 야당 의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은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갈 거예요. 새누리당에. 그러면 새누리당 자체 의석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게 첫 번째 희망의 근거고요. 지금 뭐 부산 북구 쪽의 전재수 후보나 또는 뭐 김해 가벌의 민홍철 김경수 후보나 저 창원 성산의 노회찬 후보, 또 울산의 한 두어 군데, 대구의 한 두세 군데 뭐 등등 해서 야당의 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곳이 많으면 한 7군데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희망적이고요. 두 번째는 야당들이 지금 지도부의 무기력과 직무유기로 야권연대가 안 됐잖아요. 그 유권자들 스스로가 지금 전략적 투표를 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니까 꼭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 중에 정의당을 찍겠다, 비례표를 이렇게 답한 분들이 12%예요. 그런데 정의당은 지역구 후보가 몇 명 안 돼요. 거기다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도 또 몇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당은 12%나 찍겠다고 하면서도 정의당 지역구 후보를 찍겠다는 답을 한 유권자는 3%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략적 투표라는.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는 당선권에 근접한 야당 후보를 찍고, 비례표는 정의당 안타까우니까 또 정의당 지지하니까 찍고, 이거는 국민의당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국민의당의 비례표를 던지겠다는 사람 중에서 국민의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반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전략적 판단을 우리 심 대표가 제안한 대로 전략협의체를 만들어서 후보 조정을 다 전국적으로 했더라면 아주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유권자들 스스로 새누리 더하기 친새누리 무소속이 180 더하기 알파가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들을 갖춰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 잘 안 잡히거든요. 단순 지지도만 집전화로 하기 때문에요. 전국 득표율 이거는 휴대전화로 가능한데요. 지역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는 집전화로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이 수치를 보지 마시고요, 흐름만 보시면 돼요. 흐름만 보시면 대체로 선거 초기보다 새누리당 후보와 그 다음에 이 야당 후보 중에 제일 강한 후보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되거나 또는 야당 후보가 앞서는 곳은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을 거의 모든 여론조사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이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희망을 걸고, 야권이 잘만 하면 새누리와 친새누리 무소속을 합친 의석이 180석에 현저히 미달하는 선거 결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저기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겠는데, 불과 여기 몇 시간 전에 김무성 대표가 손범규 후보 지원 유세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략적인 유세를 했느냐. 요즘 얼마 전에 노원구에 가가지고 이준석 후보를 옆에 세워놓고 안철수 지지한다고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전략적이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거는 진심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나온 거고 또 전략적으로 나온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 개성공단에 북한에 돈 퍼준 민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대준, 말하자면은 굉장히 색깔론, 수위가 높은 색깔론의 논리가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지하던 유권자께서 문재인 빨갱이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제질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외치게 놔뒀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민주당보다 더 가까운, 즉 북한하고 더 가까운 저 심상정 대표가 있는 당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도 안보도 우리 심상정 대표 당이 더 잘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무심코 듣고 있던 지지자가 심상정 빨갱이 이래 외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심상정 빨갱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요즘 어부바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업어주는 후보는 당선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고 손범고 후보를 안 업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 김무성 대표는 심상정 후보의 지원 유세하고 갔습니다 오늘. 아 어부바를 안 해줬어요 오늘? 안 했다니까 안 했다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 이분이 그 이준석 거기 유세 지원 유세 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유 안철수도 아깝고 이준석도 아까운데 여러분 꼭 안철수를 뽑아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굉장히 전략적이신 분인데 근데 아마도 이제 정세균 씨 그 뭐죠? 저기 누구랑 붙었죠? 오세훈 씨랑 붙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는 또 정세균을 꼭 뽑아주십시오 이러지 않을까? 잠재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른 때 같았으면 이제 색깔론을 막 퍼부었을 텐데 안보 얘기 쭉 하다가 이번에 국방 안보 정책을 가장 잘 낸 정당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기호 4번이에요, 기호 4번. 양심은 좀 있는 거지, 양심은. 그리고 하다못해 1배까지도 전부 정의당 찍겠다는 거예요. 안보 국방 정책이 좋아서. 누구 때문에? 김정대. 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정의당이 김종대 예비 국방장관을 영입한 이후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의당에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까? 아까 계속? 저는 못 들었는데. 지금 저 언론의 동영상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이제 김정대 후보는 일단 어부바를 안 했다. 이게 중요하네요. 어부바를 안 했다. 김정대 후보는 지금 우리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이잖아요. 걔 거의 당선 확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20대 국회는 국방위원회가 한번 볼만할 거예요. 예. 아니 지금 국방부에 제 전담팀이 만들어졌어요. 아 국방부에 5명이래요. 전담 마크. 전담 마크. 아니 그리고 저 국방부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새누리당의 얘기에서 어떻게든 김종대 국방위원회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것이고 안 되면 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군의 그 하부 구조에 있는 초급 간부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국방 정책을 잘 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좀 약간 장성급 그 윗분들이 약간 겁을 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계층이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고양갑은 심상정 후보가 당선될 거예요. 투표만 하시면. 그거는 뭐 저는 투표만 하시면 예, 확실히 믿고 있고요. 특히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음살 작전인데 새누리당이 지금 선거를 이길 거라고 확신하면서도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말의 불안감이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역대 선거에서 꼭 투표하겠다고 응답하는 비율을 보면 이제 젊은 유권자들은 야당 지지, 고령 유권자들은 여당 지지 이게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젊은 유권자일수록 꼭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낮은데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4년 전 19대 총선에 비해서 20대와 30대의 꼭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요 지금. 그리고 어르신들은 오히려 지난 총선 때보다 좀 떨어졌어요. 이게 새누리당의 불안 요인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단순 조사에서는 정의당 비례후보 지지율이 9%인데 꼭 투표하겠다는 분들만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12%가 나오니까 정의당은 무려 33%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실제 득표가 여론조사보다. 이런 이제 요소가 있어서 투표만 해주시면 저는 심 대표가 상당히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빡빡하게 이긴다고? 하여튼 이기면 됐지 뭐. 이번에는 100표는 이기셔야 돼. 지난번처럼 뭐 170표. 제가 여기 지역에 다니면은 다들 청이 하나 있대요. 청이. 그게 뭐냐니까 12시 전에 좀 차게 해주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쪽 지역은 제가 조금 그래도 4년 동안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유권자들께서 좀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통합된 식사동, 특히 식사동 주민들께서
전략 투표를 좀 잘 해주셔야 제가 100표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여론조사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어제 은평을 하고 또 동작을의 정의당 후보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더민주 후보들에게 엎어줬어요. 왜냐하면 이재호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야권이 힘을 합쳐서라도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정의당 후보 지지율이 좀 낮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제 단일화에 응해줘서 그쪽은 더민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제 선거를 좀 해볼 만하게 됐어요, 거기도. 근데 안양 동안을 지역이 먼저 더민주의 이정국 후보가 단일화하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 정진후 정의당 후보가 며칠 고민 끝에 오케이 하자 이렇게 화답을 해서 원래 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안 됐거든요. 안 된 이유가 원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더민주 지지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더민주에서 후보 경선을 어떻게 했냐면 안심번호로 했잖아요.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을 했잖아요. 선관위에서 안심번호를 받아서 그 지역 유권자들 상대로 누구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서 많이 나온 후보를 후보로 했다고요. 그게 더민주의 경선 방식이에요. 당의 당헌 당규가 규정한. 그럼 당연히 정의당에서는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더민주에서 선관위에서 받은 안심번호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 선관위에 받은 안심번호하고를 합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둘 중에 누가 단일 후보가 되면 좋겠냐 묻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민주의 이정국 후보 쪽에서 일반 집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결렬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더민주도 자체 경선에 그걸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유권자들 중에 절반은 집전화가 없어요. 집전화만 가지고 조사를 하면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지역구마다 새누리당 후보가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발표를 못 하잖아요. 법 때문에. 근데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를 하면 결과가 어떻고 집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면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더민주의 후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심번호로 하면 지고 집전화 일반 유선전화로 하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부한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더 정확하게 선거구에 여론조사를 하면 안양 동안을 선거구에는 정진후 후보가 이정국 더민주 후보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유권자들이 여론조사가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법 때문에 지금 조사한 결과를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을 동안을 유권자들도 들으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정진후 정의당 후보가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제가 말하면 또 선관위에서 뭐라 그럴까 봐. 제가 대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동작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민의당까지 3자 논의가 됐다가 국민의당이 막판에 합의를 해놓고 합의문을 작성해놓고 파기를 했어요. 대단히 이제 유감스럽고 물론 당 차원에서 진행한 건 아니지만은 그 허동준 후보 결국은 3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에서 논의를 했는데 막판에 파기가 됐어요. 3자가 다 하면 어쨌든 1대1 구도가 성립이 되니까 승인을 해주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는데 막판에 이제 국민의당이 빠지게 된 거죠. 그래도 그 지역은 아마 여러분들 730 재보선을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에 우리 노회찬 후보가 그 지역에 나갔을 때 허동준 후보가 깨끗하게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동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큰 당이 작은 당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양심과 또 합의의 원칙에 기초해서 그것도 상대가 3차례나 단일화를 촉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도 국민의당이 일찍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진우 후보가 되든 더민주당 후보가 되든 1대1이 되니까 제가 승인을 했는데
근데 그걸 뭐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사실은 뭐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50대 50으로 보는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질 가능성이 있으면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당에서 여론조사를 정밀하게 해보니까 동안을은 3자 구도라 하더라도 정의당 너무 소수 정당이니까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심만 버리고 소신껏 투표하신다면은 저는 정진우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정진우 후보께서 민주당의 단일화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발표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 그때 제시한 방법을 다 수용하면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동의하겠다, 수용하겠다고 한 진정한 이유가 뭐였느냐? 그것은 정진우 후보가 세월호 가족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월호 가족들이 반드시 낙선시켜야 된다고 했던 후보가 안양 동안을의 심재철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그런데 정진우 후보는 심재철 후보가 당선되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설령 본인이 민주당한테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저 세월호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우선 제일 큰 동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단일화 경선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자기가 제안한 방식을 번복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세월호 유족들께서는 이 안양 동안을 선거야말로 반드시 낙선해야 될 후보와 반드시 당선될 후보가 동시에 나온 유일한 지역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이걸 선의를 갖고 받아들인 걸 민주당이 악의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어떤 여론조사 통계 데이터가 있는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유추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동안을 선거는 지금 3자 구도로 팽팽합니다. 팽팽해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이정국 후보는 지난 3차례 총선에서 계속 심재철 후보하고 붙어서 낙선한 분이세요. 안양 동안을 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난 총선 때는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갔는데도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여론조사를 이미 발표된 거 예전에 보시면 정진우 후보가 단일 후보로 붙으면 넉넉한 표차로 심재철 후보를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을 유권자들이 자기 지지하는 대로만 찍으면 저는 정진우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봐요. 더더군다나 더민주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께서 전략적인 판단까지 해주신다면 넉넉한 표차로 당선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을 문제는 내일 모레 다시 저희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는데 제가 그 동안을은 지원 유세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평촌에서 옛날에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거기도 웬만큼 그 잘 사는 동네입니다. 네, 평촌은. 그런데도 제가 그 우리가 보통 계란 장사라고 그래요. 차 타고 유세차 타고 마이크 잡고 쭉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는데 자,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주 반응이 정의당 좋았습니다. 후보가 왔어요. 정진우 후보입니다. 해면 해마다 오는 후보가 아니에요. 잘 보고 이번에 꼭 선택해 주세요. 이러면서 다녀요. 네, 하여튼 우리 특히 동안을의 유권자들께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다면 동안을이야말로 이번에 정말 전략적 투표로 동안을의 야권 지지자들의 집단지성이 야당 의석을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아주 신중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건 뭐 잠깐 지나가는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당직자들은 두 자릿수 의석 확보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10석이 넘어가면 당직자들 월급 300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아니 국민들 300만 원 만들어주겠다고 해놓고 당직자들은 그렇게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앙당의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 간의 문제를 정의당 안의 노사 갈등을 두 자릿수 의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안양을의 의원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5시 칼퇴근도 시켜달래요.
정의당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서 아주 큰 고민이 있는데 유권자들께서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 선생님 마이크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요 또 여기 돌아와가지고 지역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1번 당에서는 뭐 늘 하는 말이잖아요. 역시 지역 발전 되려면 힘센 당을 찍어줘야 돼요. 뭐 이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유권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아까 들었는데 SBS 방송 갔다 오니까 여기 김무성 대표가 왔다 가셨다는데. 여기 와서 뭘 말씀하셨냐 제가 물어보니까 어부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들은 얘기는 예산 폭탄을 투하하겠다 이렇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전국을 전부 융단 폭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가는 데마다 예산 폭탄을 투하하면은 이 대한민국 다 거덜나지. 예? 안 그렇습니까? 사무총장만 5명이에요. 네? 아 계속 사무총장 임명? 네, 사무총장만 지금 5명이야. 손범규 후보 임명한 건 없습니까 오늘? 그건 못 들었습니다. 아직 손범규 후보는 또 재선을 해도 사무총장급이 안 돼요. 본인이 주장하기를 이제 슬로건을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힘 뭐 이러는데 뭘 움직이기는 어디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나? 그냥 그런데 국회의원 한번 하고 지난번에 떨어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벼가지고 정부 법무공단인가 거기 기관장 맡아서 갔다 온 것밖에 더 있어요? 정부에서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정부를 움직여 솔직히. 근데 제가 자랑 한마디 하면요. 원래 제가 이제 이 지역에 국회의원 지난번에 170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예? 아니 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표수인데 근데 전국 최소 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그 지역구 주민들의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원외에 있어요. 이 지역에는 어떤 뭐 제가 성과를 만들어 드린 것도 없어. 그 전에 떨어졌으니까. 근데 원외에 있는데 심상정이 똑똑하고 뭐 텔레비도 잘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 당이 그 진보정당이라는 게 어떤 물건인지 이것도 매우 불투명하고 두 번째는 그 소수정당이 국비라도 좀 따오겠냐 이거예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의구심 당연히 갔죠. 세 번째는 그건 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무개 같은 사람처럼 전 텔레비 많이 나오면 지역 신경 안 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염려를 하던 바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래도 당당하게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예산을 엄청나게 따왔어요. 사실 진보정당 대표로서 이거 자랑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자랑해야 돼. 제가 3년 전에 예결위원 할 때 그때 그 예결위원 근처에서는 예전에 저기 형님 예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근데 언니 예산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언니 예산. 예? 왜 그러냐? 제가 사실은 각 부처에 각 지역구의 예산을 다 올립니다. 올리는데 정말 거의 모든 장관들이 다 사인을 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무서워가지고 사인 안 해주면 국회에서 엄청 괴롭힐 거기 때문에.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지.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예결위원장도 그렇고 또 뭐 여야 간사도 우리 심 대표님 예산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담당 기재부 차관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잘 협조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무슨 어디 뒷돈 받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들 뭐 도와준 것도 없고 그만큼 그동안에 진보정당은 나라 돈을 가지고 한 번도 무슨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에 처음 달라고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유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도 좀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뒤에 세무서도 하나 신설을 했는데 새 들었더라 집을 못 지어가지고. 네, 그거 이제 곧 여기 덕양구청 옆에 한 5,000평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제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해서.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용꼬리보다 닭머리가 낫구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해피리에도 닭이야. 제가 해피리에도 닭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닭이 아니고 뱀머리. 아니 뱀이 아니고 용으로 승천하기 전에 이무기. 이무기가 아니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잠룡. 그렇죠. 잠룡. 우리 정의당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대한정당
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닭은 제가 좀 수정을 시켜드렸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표님 제 지역구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고향이 청주거든요. 그것도 좀 저희도 좀 챙겨주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서 한번 해보니까 무슨 여기 김무성 대표가 뭐 예산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하는데 이분 가진 예산이 없어요. 이제 예산 김무성 씨가 예산 달라 완전히 그러면 공수표예요, 공수표. 청와대에서 절대 안 줘. 안 주지. 이미 안 강을 주지. 건넜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하는 예산 폭탄 공약은 다 헛소리예요.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질서 과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 안 그래도 주려고 그러다가도 김무성 대표가 달라 그러면 안 줄 거야. 내가 정부에 있어봐서 잘 알아 그 구조를. 대통령한테 찍히면 예산 없어요. 아니 찍히는 것도 찍히는 거고 대표 그만두시겠다는 분인데 총선 끝나면 대표 그만두시겠다는 분이 와서 약속하는 게 어느 유권자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래? 그죠? 네. 근데 그 얘기보다 그저께 총선 이제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국민들께 호소를 드렸어요. 아마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의 괴리가 가장 큰 당이 우리 정의당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아시잖아요. 저희가 진보정당이 그동안에 평균 받아왔던 지지율보다 훨씬은 아니지만 상회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번에. 그래도 의석수는 더 줄어들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시죠? 선거법을 개혁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1야당이 분열을 해서 졸지에 이 3당의 기호 3번을 뺏겼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는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 제도 하에서 지역구 당선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어요. 당세가 서너 배, 당 지지율이 서너 배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더라도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 저기 국민의당처럼 호남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석수 괴리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소를 드렸습니다. 의석수는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에서만큼은 제3당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5%는 최소한 얻어야 되잖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턱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양당 체제 극복을 하기 위한 제3당 밀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가 진짜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성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제3당이 필요하다. 그런 정당이 필요한데 그 제3당의 자격이 뭐냐? 이걸 좀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따져주셔야 된다.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양당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당과 달라야 돼요. 18대 국회 때 여러분 친박 연대가 14석인가 얻었어. 근데 그 친박 연대를 제3당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도 기득권을 누리던 분들이 나오셔서 일단 정당을 만든 거고 아직까지는 정책이고 비전이고 인물이고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제가 이번에 그 정책을 보면서 정말 실망한 것은 뭐냐, 민생의 가장 기본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그게 최저임금이거든요.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공약도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이랬다 저랬다 매일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국민의당을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면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3당의 자격이 있으려면 양당과 달라야 된다. 근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파생정당이다. 솔직히. 그게 더 사실에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총선 끝나면 또 합쳐질 거야.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지역주의는 양당 체제의 폐해이자 양당 체제의 버팀목이에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도에 의존한 특정 지역의 지역당이 제3당이 될 수 없어요.
전국 정당이 될 수 없는 지역당이 제3당의 자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15년 이상을 이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종류가 다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진보정당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합리적인 선명 민생진보 야당으로서 노선도 또렷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도 매우 현실적으로 이렇게 갖춰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성정당들과는 달리 유능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준비하는 정당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대표되고 나서 지금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총선을 임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 총선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총선 이후에도 정당의 비전과 미래를 의석수만 가지고, 물론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만 의석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정말 양당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한정당, 제3당, 자격 있는 정당, 기호 4번 정의당을 정당 득표율에서만큼은 3당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갑자기 자세가 나와. 당대표의 포스가 팍팍 나오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 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하는 바로 그 정성,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그 최저임금제 하니까 떠오르는 얘기가 있네요. 새누리당에서 처음에 최저시급이죠 9,000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막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다급해가지고 아니 9,000원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9,000원의 효과를 내겠다는 얘기였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아니 9,000원을 안 주고 9,000원 효과를 어떻게 내?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 있죠 바나나 주스가 아니라 바나나 맛 주스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그 새누리당이요 아주 괘씸한 게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그 최저임금제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진보정당 정의당이 낸 여러 공약들을 좌파 정책이라고 막 몰아붙여. 그러다가 선거 때 되면 제일 먼저 베껴요. 저희 거를. 그리고 선거 끝나면 안 선거 지켜. 끝나면 완전 용도 폐기돼.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베꼈어요. 그래도 차마 10,000원이라고 못하고 9,000원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용도 폐기했어요. 왠지 아세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진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원래 그 강병균 씨가 그 안을 낼 때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도 민생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이야기 안 할 수 있냐? 지금 2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1,100만인데 이렇게 해갖고 그 안을 냈는데 그건 기재부 정경련에서 바로 그냥 지금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깨갱했습니다. 강봉균 씨 얘기 하나 할까요? 네. 강봉균 씨는 제가 모시고 일했던 분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때 정책위 의장으로 모시고 일을 했고요.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도 열린우리당의 정책위 의장이었어요. 이제 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지금 어르신들 20만 원 드리는 거. 네. 그 처음에 10만 원으로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법안을 만들어서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려니까 보고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강봉균 씨가요.
보고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못하고 대신 이번에 광주 북구갑에서 컷오프가 아니고 하여튼 전략공천 배제를 해버린 강기정 의원 있죠. 그 강기정 의원 대신에 젊은 변호사를 갖다 놨는데 뭐 문재인 씨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고 그러고 뭐 산보일배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가당치도 않아요. 지더라도 그냥 강기정 씨를 놔뒀어야죠. 거기 유일하게 광주를 더민주를 지킨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될 때 힘 좀 썼던 사람이라 강 의원 내 부탁 좀 들어줘, 선배가 얘기하면 좀 해줘 이래가지고 강기정 의원으로 하여금 그 법을 대표 발의하게 하고 강기정 의원이 의총에 가서 보고하게 한 거예요. 왜 못하게 했냐? 강봉윤식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심. 그래서 이제 법도 내고 국회 이제 상임위 법사위 다 통과시키고 제가 그거 통과시키느라고 법사위원들한테 동네 보건소도 지어주고 그랬어요. 겨우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제 60%까지 주기로 원래 법안 냈는데 그걸 70%로 수정을 했거든요. 하위 70%. 그 예산이 6천억 원이 더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산은 정부가 책임질 테니까 법으로 통과시키면 정부는 무조건 예산 되는 거예요. 이랬는데 대통령의 뭐 지불 보정을 받아오래요. 그래갖고 뭐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한명숙 총리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명숙 총리가 밤 9시에 총리 공간에 관련 장관 6명과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이야기하고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기획예산 장관이 돈 내겠다는 확약 받고 그리고 총리가 강봉균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지불 보정할 테니 제발 상정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겨우 그 법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반대하는구나. 그 정도로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원래 1번당 해야 될 사람이에요. 원래. 그쪽으로 간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시지 말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웃기죠? 네. 안 웃긴가 보다. 뭐 솔직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다른 동네 얘기는 잘 기회 안 들어. 그러더라도 여기 지역 공약 말씀해달라고. 아니 이 지역의 얘기가 아니라 이 지역하고 네. 우리 당.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저희 정의당도 오르고 있고. 근데 그 지지율이 오르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오르는 것은 새누리당 지지율하고 상당히 많이 연동돼 있어요. 아까도 뭐 그 새누리당이 엄살이냐 아니냐 이야기를 했는데 의석수로는 엄살인 측면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민심을 들어보면은 새누리당의 지지층들도 대단히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말 그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좀 이완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 정당들이 똑바로 못하면은 유권자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전략적인 투표를 해주시면은 뭐 플러스 알파 뭐 저 가능하다. 저도 진단을 그렇게 하는데 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지지율 상승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과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것하고도 연동이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지지율 빠지는 거하고 더 큰 연동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양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등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폭이 큽니다. 근데 저희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미흡한 점이 또 저희에게 득이 되는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정의당의 지지율은 나름대로 우리 유권자들이 정의당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말에 제가 대표되고 나서 계속 1%가 올라가지고 사실 12월에는 7에서 한 10%까지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래서 뭐 가정은 정치에서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제1야당이 분열하지 않는다면 제가 욕심을 크게 냈습니다. 이 한 20% 정도 육박하는 15% 이상은 되는 지지율을 염두에 두고
또 문재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야권 연대를 해서 그러면 교섭단체가 가능하고 그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정권 교체에도 훨씬 낫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었는데 결코 무모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번 이 지지율이 쭉 올라가던 지지율이 폭삭한 게 이제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정의당 지지율이 그건 4등으로 밀리면서 그래서 뭔가 저 3당이 새 정치, 의미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가 지금은 다 이제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 3당의 이 막장 드라마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계속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널을 막 돌리다 보니까 우연히 정의당 채널이 명품 다큐가 있는 거야 여기. 네? 그래서 정의당 보는 거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채널 고정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종류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유권자들께서 지역구도 전략적 투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당 투표도 전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봐서 전략적 투표를 해주시라 그런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기 당대표로 마이크 잡으신 김에요. 제가 지난번에 창원 저희 노유진의 정치 카페 출장 갔다 왔는데 갔더니 그 진박 후보 있잖아요. 네네. 노회찬 후보. 박근혜 대통령이 내다버린 공약 중에 좋은 거 10개 챙겨가지고 진박 10대 공약이라고 걸어놓고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우리 지역의 후보가 진박이신데 거기 좀 갖다 멀박 한번 제안을 해볼까? 떨박 같은데 떨박. 그 정의당의 대표 공약 3개만 좀 말씀해 주시죠. 당 대표로서. 네, 우선 저희 당은 무엇보다도 지금 세계에서 최고 불평등한 나라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격차,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민생을 위해서도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30만 원 평균 월급인데 2020년까지 300만 원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물론 니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당의 역량을 총력으로 집중해서 그게 좋은 공약이면 10,000원짜리 9,000원으로 따라오듯이 저희 300만 원을 또 290만 원으로 따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안을 냈고 이제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1,200만 원도 못 되는 지금 봉급장이가 1,10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까지 합치면 인구의 절반이 지금 200만 원 평균 200만 원밖에 월급이 안 된다는 건데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애 키우고 전셋값 내고 이 골목시장에 나와서 호프 마시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목시장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저임금 1만 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9,000원 안을 내놓은 것은 1만 원 시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거예요. 재계 눈치 보고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러면 대번에 이 지역에서도 뭐냐면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저를 참 좋아했는데 못 찍겠다 이거야. 왜 그러냐니까 프랑카드에 최저임금 10,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가뜩이나 죽겠는데 지금 중소기업 어떻게 10,000원씩 주고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가 공약을 내면은 꼭 언론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도드라지게 헤드라인을 뽑으니까 그런 건데 최저임금 1만 원 앤드 중소기업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동시에. 그래서 중소기업은 우선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좀 확대해서 절대 재벌들이 이 골목시장 못 들어오게 하고 원화청 이익 공유제 하고 필요하면 세제 혜택도 주고 대기업 세제 혜택 주지 말고 이렇게 하고요.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지역 의료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사실상 부담이 굉장히 커요. 의료보험 부가체계 여기 전문가 계시지만 그 부분을 좀 전폭적으로 개선하고 또 1억 이하의 점포의 카드 수수료
거의 제로 가까이 만들고 세제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불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1만 원 최저임금 인상을 동시에 정책적으로 밀고 가면은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돼요. 박근혜 대통령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고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진박을 많이 당선시킬까 오로지 그 고민뿐이던데. 요즘 대통령이 선거운동 많이 다니죠. 뭐 보기 싫으세요? 저는 좋던데 표 떨어지는 소리가 와라락 들려가지고. 얼마 전에 그 미스터 피자인가 그 회장님이 이제 경비원 막 때리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10시에 문 닫는 게 규정이라서 규정대로 10시에 문을 닫았는데 회장님이 못 나가고 계시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비원을 막 때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또 가맹주들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을 막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즈 있죠, 치즈가 직접 구입하면 7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거 이쪽 위를 통해 가지고 9만 원짜리를 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놈. 그러니까 2만 원을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가맹점주가 그 2만 원 어디서 뜯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알바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 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이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갖다 바로잡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말고 정의당 4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식사동에를 가보니까 식사동에는 만나면 다 사장님이셔요. 아주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이 사시고 그래서 제가 이 뭐 최저임금 인상하자고 하면은 뭐 저를 많이 찍겠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뭐 여유 있는 분들 돈 많은 분들이 수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식사동에 있는 사장님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는 70년대의 낡은 이념에 집착하는 진보가 아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유럽식 복지국가, 그 선진 복지국가,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진보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왼쪽 오른쪽 뭐 중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래로 민생 현장으로 다가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변화, 이것을 만드는 생활정치,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진보정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정말 품격 있는 사장님들하고 합리적인 진보정치인이 만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예,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도 막 추워가지고 떨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좀 추워 사실. 이제 선거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요. 당 대표로서 하실 일도 많고 또 후보로서 하실 일도 많은데요. 몸이 10개라도 지금 부족하시죠? 남은 선거 지금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 그 전에 우리 한 마디씩 짧게 하고 그러세요. 우리 대표님이 예, 마무리를 하시고 저부터 그냥 인사 말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예전에 제가 국회의원 하던 동네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가웠고요. 제가 뭐 공직을 잠깐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잘하는 심상정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가지게 되시는 것도 축하드리고요. 이제 3선 되시면 저기 옛날에는 심상정이 필요해 그런 플랜카드 쓴 적이 있죠. 이번에는 정의당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심상정은 더 크게 써주십시오 저렇게 했는데 아마 3선 하시면 그냥 국회 가면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뭐 그럴 거야. 요새 많이 잘려가지고 여야 간에 3선이 많지 않거든요. 때리라고 보고 여러분들 더 크게 이 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그 땜빵으로 나오니까 좀 뻘쭘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총선이 끝나면 더 이상 땜빵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누리당 그렇게 나쁜 정당 아니에요. 자꾸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자기가 낸 공약을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징병검사에서 이런 분들은 병역을 면제시켜드려요. 그렇죠. 그런데 자칫 표라도 많이 줘가지고 국정수행에 부담을 얹어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국정수행 부담을 면제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 나라의 법입니다. 거짓말하는 당 아닙니다. 저기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단지 기억 못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 남은 선거 네. 어떻게 끌고 가실지 정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지금 5만 명 정도 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얼추 목축으로 볼 때 경찰 추산 500명. 네. 또 지난번에 오신 것까지 합치면 뭐 한 7만 명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정의당이 제발 좀 선전해서 좀 확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절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5년 정치를 해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제 제가 조금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알았어요? 예, 그렇지만 또 꾸역꾸역 바뀌고 있다. 그것도 저 분명한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면서 이제 한 반세기 이상을 끌고 왔던 양당 중심 체제, 이것에는 분명한 균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의 정치적 주소도 총선 지나면은 다 다시 주소를 다 다시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어떤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해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새로운 과제로 고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단계가 될 때 왜 심상정이 또 수많은 우리 진보정당에 함께 하신 정치인들과 당원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이 길을 고집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받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제가 삼선이 돼야 됩니다. 짜장면도 삼선 짜장면이 좋고 짬뽕도 삼선 짜장이 좋아요. 삼선의 큰 힘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지역 발전 더 크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우리 정의당이 더 큰 역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이번 총선에서 저 삼선 만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마지막은 당대표로서 아까 구구절절하게 제가 읍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의당 제3당 정당 지지율로 제3당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랜 시간이 추운 시간에 앉아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도 벌벌 떠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추우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 뜨거운 열기로 이 자리 채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노유진의 정치카페, 고양을에서 열린 노유진의 정치카페 고양갑 호회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